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읽어드렸던 조안나 작가님의 책장의 위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새벽에 홀로 깨어있고 싶을 때입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있고 싶을 때, 어느 때보다 하드보일드한 한 주를 보내고 마주하게 된 황금 같은 주말. 아침에는 새로 편집한 책의 언론 사용 보도자료를 넘기고 주말 내내 다운받아 놓고 보지 못한 영화와 드라마만 보면서 내리 잠만 잤다. 물물교환이라는 독특한 소재의 영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를 보고 난 뒤 추억이 묻어나는 물건들도 찾아보았다. 쓰다만 일기장, 수하기 싫어, 야자 튀고 노래방 가고 싶다 라고 도배된 교환 일기장,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 포스터, 좋아하는 곡만 담아서 구워놓은 CD들, 그리다만 스케치북. 그 옆에는 미처 책장에 꽂지 못한 채 쌓여있는 책, 그 책 기둥 속에 손때 묻은 소설책들이 두서없이 포개져 있다. 대부분이 일본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과 한때는 자주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존경했던 한 대학 선배는 술만 먹으면 입버릇처럼 말했다. 너에게 사람들이 많이 머무른 그 시절이 바로 청춘이야. 근데 너는 그 청춘을 도서관에 처박혀서 소설책만 읽다가 죽을 거야? 그렇다. 나의 청춘의 중심엔 붉은 피가 도는 친구가 아닌 무채색의 무라카미 하루키만 있었다. 이제 다시 그를 이야기하자니 나조차 식상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추억하기에는 하루키의 소설만한 것도 없다. 그의 소설 상실의 시대 속 나오코를 따라 반만 말하는 인간이 되어보기도 했고, 미도리처럼 머리카락을 잘랐는데도 반응 없는 선배를 원망해보기도 했다. 실제 경험해보지도 못한 주변인의 죽음에 가슴 아파보기도 했고, 위대한 개츠비, 상실의 시대에서 주인공 와타나베의 선배 나가사와는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이상 읽은 사람이면 누구든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 라고 말한다. 하루키 본인이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간하기도 했다. 그 위대한 개츠비를 기계처럼 3번씩 읽으며 청춘을 허비했다. 만약에 심야에도
영업하는 카페를 열게 된다면 수많은 소설책 중에 가장 먼저 책장에 꽂아놓게 될 책도 아마 하루키의 어둠의 저편이 될 것이다. 깊고 깊은 밤에 대한 정경 묘사를 통해 기묘한 리얼리티를 품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읽고만 있어도 내가 소설 속 밤, 그곳의 목격자가 된 듯한 기분이 된다. 밤이 되어도 거리는 아직 충분히 밝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목적을 지닌 사람들,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 시간을 붙들어 매려는 사람들과 시간을 밀어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거리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책으로 시선을 돌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진다. 소설은 오후 11시 56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52분까지 시간 순서대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스토리는 극히 단순하다. 서로 다른 이야기의 축인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교차되는 고양이, 단순 노동, 음식과 음악, 폭력 등 다양한 소재들로 채운 소설이지만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나 해변의 카프카와 같은 완성도 있는 작품은 없다. 하지만 하루키 특유의 묘사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누구나 한번 이 책을 잡으면 실제 하룻밤 만에 읽어버릴 만큼 흡입력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하루키 소설과 달리 보쿠가 등장하지 않는 3인칭 시점의 소설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오키와 같이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소설 속 사건들은 그저 픽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해주는 디테일이 살아있다. 경영공학의 프로들이 세부적인 면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완성했음직한 내부,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 지침서대로 정확하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잘 훈련된 종업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하루키가 묘사하는 소설 속에 나오는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스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 혼자 식사와 차를 해결하면서 밤새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샌드위치나 케이크가 아니라 간단한 볶음밥이나 돈가스를 먹고 커피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곳. 하지만 회사 주변과 집 근처에 그런 심야 식당은 없다. 갑자기 두툼한 책을 읽고 있는 소녀, 소설 속 마리를 만나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하루키만큼 세련되게 도시의 사람들, 도시의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잘 표현하는 작가도 드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달랠 곳을 찾아 헤매는 도시인들에게 그의 소설은 깊은 위안이 된다. 아, 나만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그의 소설대로라면 혼자 술을 먹어도 사연이 있어 보이고 혼자서 수업을 듣더라도 구차하지 않으며 혼자 살아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오늘같이 새벽에 혼자 깨어 있을 곳을 찾아 헤매고 싶은 날, 나는 어둠의 저편을 읽는다.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또 하나의 사건. 지금도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익명성의 공포를 동반하는 트위터의 인기 요인과도 닮아있는 하루키 신드롬은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다. 그를 떠나보내기엔 이 도시는 너무 차갑고 헛헛하다. 기억이라는 연료가 떨어질 때마다 습관처럼 하루키 소설을 읽고 나는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사랑의 느낌표를 찾아서 시집의 제목부터 이야기해야겠다. 오라, 거짓 사랑아. 동명의 시를 시집 속에서 찾는다. 하지만 없다. 둘째 장의 부재일 뿐. 시인 문정희가 말하는 거짓 사랑의 파편들이 궁금해진다. 시인은 시 속에서 다소 위선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적당히 불순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라고 외치는 신열림도 있고, 잔치는 끝났다 라는 섹시한 화두를 던지는 최영미도 있다. 이 시집은 앞서 두 시인의 그것과 비슷하면서 다르다. 신열림보다 덜 독하고 최영미보다 덜 파격적이다. 깊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 늪의 습성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수천 번 발음하는 사랑은 깊이 생각할수록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는다. 우물에 빠진 돌멩이보다 어둡다. 세상을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인은 사랑은 그저 만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언제쯤 시인같이 농담처럼 가볍게 사랑을 보낼 수 있게 될까? 한 번의 발걸음을 내딛고 대장간에서 만드는 것은 칼이 아닌 불꽃이라는 사유를 이끌어내는 시인의 거짓 사랑론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그래, 칼처럼 남겨진 상처보다 불꽃처럼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 열정의 순간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을 위해 거짓 사랑쯤은 유쾌하게 받아들이자. 소금처럼 짭짤한 외로움을 달게 겪어보자. 이 밤, 거추장스러운 사랑의 윤리, 이별의 철학, 관계의 진리 같은 무거운 담론 따위는 벗어두고 알몸으로 돌아다녀도 창피하지 않을 자의식만을 남겨두고 싶다. 세상에 서로 시인이라 외치는 이는 많고, 오빠라고 부르면 사랑해주겠다고 달려드는 실없는 사내도 넘쳐난다. 진실과 사실의 차이를 밤낮으로 고민해봤자 결국 거짓만이 분명해지는 것이 사랑일지도 모른다. 이 시집의 마지막 시,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를 노트에 적어둔 적이 있다. 정작 연애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좋아하는 나는 시를 배불리 읽고 거짓뿐인 사랑 따위 두렵지 않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감상평을 남긴다. 피만큼 따뜻하고 살만큼 부드럽고 뼈만큼 단단한 시집을 만나 필생의 독서를 마친다. 단단한 언어의 집이 있어 든든하다. 시인과 마찬가지로 나를 키운 고향은 책일지도.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5회차에 걸쳐서 조안나 작가님의 책장의 위로를 읽어드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